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노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든 친구, 벌꿀 고양이 친구, 꽁이꽁이 친구, 퍼덕퍼덕 김퍼덕 친구, 변유 친구, 베스트 친구, 렉스 친구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처음 듣는 친구인가? 아니면 닉네임 바꿨나? 렉스 친구, 루찌나 친구, 다들 반갑습니다. 위에 원인 스카이 친구도 있었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훈 친구 반가워요. 한 주간 잘 쉬었나요? 아마 지금 또 중학 친구들이라면은 지금 아마 기말고사 기간이겠죠? 콩스마미 친구, 건티비 친구 반갑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 이번 주 그리고 아마 다음 주 해가지고 다들 시험 봤을 거예요. 시험 보고 있을 거예요. 아주레 친구예요? 아주루로 읽어야 되나? 아주루 친구 반갑습니다. 건티비 친구 오랜만인 거 같습니 다람쥐. 다들 또 이 추석을 앞두고 또 시험을 잘 봐야 추석 때도 친척들 만나기가 좋을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고.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시험을 안 보더라도 수행평가 하느라고 또 힘들 텐데 다들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죠. 오늘 또 이렇게 촉촉하게 비가 내려주는데 이 비 오는 날이야말로 독서하기 좋은 그런 날이죠. 사실 이번 책 문제의 책이죠. 죽이고 싶은 아이. 선생님이 제일 많이 질문 듣는 책이 압도적 1등이야. 이게 여러분들한테 물었을 때 여러분한테 제일 재미있게 읽은 책 뭐예요? 인상 깊게 읽은 책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압도적 1위는 그 책 해리포터. 제가 가장 이게 한 50% 차지해.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이 선생님한테 메시지라던가 아니면 만났을 때 선생님 저희 아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 책을 읽고 싶어 하더라고. 이 책을 읽혀도 될까요 말까요? 라고 할 때 맨날 물어보지. 제목부터가 이미 죽이고 싶은 아이. 이 죽이다라는 말이 여러분은 이제 뭐 초등학생들인 친구들도 있겠지만 중등 독서를 듣는 친구니까 알 수 있겠지. 죽이다라는 게 킬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I will kill you. 널 죽일 것이다. 맞나? 이 킬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 있잖아. 엄마가 진짜 맛있는 음식을 해줘서 김치찌개. 김치찌개 엄청 맛있다. 와, 엄마 김치찌개 죽인다. 이거 뭐야? 김치찌개를 죽이겠다는 거야? 아니면 김치찌개를 끓이는 엄마를 죽이겠다는 거야? 아니면 김치찌개가 나를 죽일 만큼 공격적인 맛이라는 뜻이야? 아니잖아. 뭐 그만큼 좋고 나를 막 미치게 만든다. 너무 막 환상적이다. 아주 환장할 것 같다. 이럴 때 죽인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뭐랄까 나이스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냥 나이스도 아니고 어떤 나이스? 아주 나이스. 이럴 때 죽인다는 쓰는데 이 죽이고 싶은 아이는 말 그대로 내가 킬하고 싶은 아이라는 뜻이 아니라 뭐 죽이고 싶을 만큼 나를 미치게 만드는 아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쟤 때문에 너무 죽을 듯이 괴로워. 또 쟤 때문에 죽을 듯이 행복해. 쟤가 죽을 듯이 보고 싶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죽을 듯이 속상해. 이런 것들을 다 함축하고 있는 그런 제목인 거죠. 근데 이제 좀 충격적인 내용이긴 해. 시작하자마자부터 살인사건. 이것도 이미 위험신호야. 삐삐삐삐삐 위험신호야. 살인사건이 터지는 것 자체가. 근데 학교에서 삐삐삐삐삐 이거 너무 위험신호야. 근데 심지어 학생이 죽었어. 삐삐삐삐 더 위험한데 범인이 동급생 친구. 이거 이 정도 나왔으면 이제 이거 목숨 걸고 수업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학교에서 여고생이 쓰레기 소각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범인으로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같은 학교 친구다. 이거 여러분 이거는 선생님을 죽이기 위한 책이야 사실상. 근데 이제 읽어봤었을 때 지금 같은 이렇게 비가 촉촉하게 오는 가을밤에 딱 읽기 좋은 미스터리 스릴러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사실 뭐 그런 지나치게 잔인한 묘사 같은 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읽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죽음, 살인이라고 하는
구절만 나왔을 뿐이지 그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묘사라든가 뭐 죽이는 방법이라든가 행위 이런 것들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런 것들 선정적이거나 위험하거나 잔인한 그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책 제목 죽이고 싶은 아이도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말 그대로 나를 정말 미치게 만드는 나를 그 파나틱 푸나틱 나를 열광적으로 만드는 그런 존재를 의미하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이 책이 제일 재밌었다고 말하는 여학생들이 너무 많았어. 한 성숙한 친구로 하자면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중학교 3학년 여학생들까지 너무 공감된다, 너무 몰입해서 봤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책이었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 책이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아마 6학년 친구들도 있을 거야. 어린이 소설에서 청소년 소설로 바뀌어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뭐라고 보면 되냐면 여러분, 어린이 소설에는 전형적인 인물이 나와. 자, 담을 넘은 아이, 선생님 방금 수업한 거거든. 여기에 나오는 인물 보면은 푸시리 같은 아이는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이 작품 끝날 때까지 너무 착해요. 등장할 때부터도 동생을 아끼고 마지막까지 동생을 구하는 너무 착한, 처음부터 끝까지 착하기만 하는 사람이야. 반면에 여기 나왔던 대감마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너무 나쁜 사람으로 나와. 사실 이 시절에 그 정도 여유를 가지고 유모한테 약을 지어주고 할 정도면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닐 건데 아이를 죽이려고 할 정도의 나쁜 사람으로 나온단 말이야. 우리 여러분 잘 아는 거 홍길동 좀 생각해봐. 홍길동이 도둑질하다가 마음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그 집에서 물건을 더 훔쳐서 나온다던가, 홍길동이 술 마시고 길에다 오줌을 싼다던가, 홍길동이 뭐 음주운전을 한다던가 그런 장면 나와요? 안 나와. 왜? 홍길동은 처음부터 딱 써있어. 착한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착한 사람이에요. 춘향전에 변사또 같은 사람. 변학도 봐봐. 그냥 춘향전의 변학도는 무조건 춘향이를 괴롭히고 춘향이의 수청을 들게 하려고 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정해져 있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유도 없어. 그냥 등장하자마자부터 춘향이 내 인연 수청을 들어가면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괴롭히기만 해. 왜? 나쁜 사람이니까. 심청전 봐봐. 심청전의 그 뺑덕어멈은 등장할 때부터 심청이 아버지, 눈 안 보이는 그 아버지 등쳐먹어가지고 사기치려고 하는 그냥 나쁜 사람 그 자체야. 신데렐라도 마찬가지잖아. 콩쥐팥쥐도 마찬가지고. 아니 왜 신데렐라는 착하기만 해? 콩쥐팥쥐에서 콩쥐는 왜 착하기만 해? 팥쥐는 왜 나쁘기만 해? 신데렐라에 나오는 그 누구야? 언니들은 왜 나쁘기만 해? 언니들도 그래도 동생들을 한 번 정도는 챙겨줄 수 있잖아. 맨날 원래는 나쁜데 한 번 정도는 신데렐라 챙겨줄 수 있잖아. 근데 단 한순간도 좋은 장면이 안 나와요. 왜? 이게 고전소설 그리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소설이기 때문에 그래. 얘는 착한 사람, 얘는 나쁜 사람. 근데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선생님 봐. 방정 선생님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절대로 나쁜 짓을 하지 않아. 하지만 여러분 선생님도 가끔 무단횡단합니다. 오줌이 마려우면 급하면 어쩔 수 없이 잔디밭에 쌀 때도 있었어요. 뭐 바지에 싸? 바지에 싸는 게 더 나쁜 사람 아니야?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실수하고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나빠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가족에게는 따뜻하고 그 사람이 무언가 옳은 일을 할 때도 있는 거지. 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거예요? 입체적 존재라고 하는 거죠. 착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이런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착한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순간에는 착한 사람이 이 순간에는 나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 사는 세상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여기 작품 보면 여러분 알겠지만 이 작품에서 주인공이었던 주연이라던가 서원이라던가 남자친구, 아버지, 변호사, 뭐 프로파일러, 담임선생님, 교감선생님 모든 등장인물이 다 착하냐? 아니야. 주인공인 주연이도 진짜 별로인 면이 너무 많아. 서원이도 나쁜 점이 너무 많아. 그렇다 얘는 완전 나쁜 애예요. 얘 완전 일진이에요. 얘 완전은 친구 벗겨먹으려고 또 그렇다고 얘기하기에는 친구를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 김 변호사 돈 받기 몰라요. 아니 그 김 변호사도 그렇지만 자기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직업정신이 있는 사람이잖아. 담임선생님 비겁하게 숨어 있었지만 결국 그래도 또 바꾸려고 노력한 누구나 이런
장단점이 있어.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도 친구들 사귀었을 때 마찬가지잖아. 여러분 좋아하는 어떤 친구가 있지만 그 친구의 모든 점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 그 친구가 완벽해서 정말 얘는 100점이야. 100점이야. 그래서 내 친구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미 알고 있잖아. 누구나 다 부족한 면이 있고 누구나 다 아쉬운 면이 있다는 거. 이 작품의 주인공이 특히나 더 그런 면이 강하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할 이 죽이고 싶은 아이. 왜 죽이고 싶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나와라 뿅! 자, 마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책, 죽이고 싶은 아이. 작품의 주인공이 두 여고생. 고등학교 1학년인가요? 17세면 1학년이었겠네. 이 두 학생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작품의 첫 시작은 스타트부터가 좀 이상해. 아니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소각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소각장 한 번도 못 봤을 거야. 선생님도 실제로 소각장에서 무언가를 태우는 거는 중학교 때 정도밖에 안 봤던 것 같아.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만 하더라도 쓰레기 소각하는 게 아마 금지였을 거예요. 이게 약간 환경 파괴잖아. 근데 이 소각장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냐면 분리수거장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어볼게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분리수거 직접 해요? 학교에서? 아니면은 그 청소 담당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종이랑 뭐 플라스틱 캔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당번 정해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분리수거장 가가지고 이렇게 분리수거 직접 해요? 요즘에 어떻게 하나? 학교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모르겠어. 직접 합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기만 하죠? 분리수거 따로 안 하죠? 그러면 그 쓰레기통 가져가셔가지고 아마 여러분 그 환경미화 해주시는 담당하시는 분께서 정리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직접 해요? 예전에는 선생님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 분리했었어. 재활용 쓰레기 담는 거 하나, 그냥 쓰레기 담는 거 하나.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쓰레기 담는 거 하나, 재활용 쓰레기도 종이, 그 다음에 뭐 캔, 병 이런 거 나눠져 있는 것까지 했던 것 같아요. 플라스틱은 학교에서 잘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분리수거장에 가야 되는데 여기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잘 안 오셔. 쓰레기장이 뭐가 좋다고 선생님 자주 오시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 분리수거장이 뭐가 돼버렸냐면 약간 이 탈선 청소년들 있잖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해? 일진이라고 불리우는, 학교에서 이 문제를 일으키고 친구들 좀 괴롭히고 이런 친구들이 모여 있는 곳이야. 왜? 청소 안 하고 여기에 숨어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포덕이 왜 청소 안 해? 그래서 선생님 저 분리수거하러 왔는데요 라고 하면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친구들끼리 장난치고 놀고 말 안 듣고 선생님 눈 피해 있는 이 탈선 청소년들의 어떤 아지트, 이게 약간 분리수거장이고 이게 더 옛날에는 소각장이었어. 이름만 들어도 무섭지 않아요? 소각장. 그래서 약간 한국 영화의 클리셰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야, 쓰레기장으로 따라 나와. 야, 너 소각장으로 나와. 라고 하는 클리셰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잘 나온 영화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바로 이 써니라고 하는 영화인데 재밌어요. 가족 영화니까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재밌어요. 이 써니에서도 보면은 여기 봐봐. 이게 소각장이에요, 여러분. 여기 쓰레기들 있고 태울 수 있는 쓰레기는 이렇게 소각하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것도 있어서 분리수거가 어떻게 분리게 돼 있었냐면은 안타는 쓰레기. 홈런 안타, 그 안타가 아니야. 타지 않는다는 뜻이야. not burning이라고 해야 될까? 안 타는 쓰레기, 여기 그냥 쓰레기, 타는 쓰레기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해서 두 군데다 모을 때도 있었어. 그래서 그냥 일반 쓰레기는 가서 태웠어. 근데 여기서 당연히 엄청난 유독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엔 다 불법이야. 근데 당연히 유독물질이 나오니까 여기 있고 싶어해? 안 있고 싶어해.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 모두가 기피하는 장소가 됐지. 여기에서 뭔가 비밀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작중에서도 보면은 이 학교도 이미 소각장은 폐쇄됐어. 더 이상 소각 작업은 하지 않아. 하지만 이렇게 음침하고 음험하고 이런 곳이라서
아이들이 잘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주연이하고 서원이가 싸우는 거지. 그리고 주연이가 얘기하는 거지. 야, 박서은, 너 저녁 시간 끝나고 소각장으로 나와. 그래서 약간 소각장으로 불러낸 거야. 왜? 소각장에서는 둘만의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소각장으로 불러냈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충격적인 내용은 뭐다? 이 소각장에서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여기 있는 이 학생 한 명이 목숨을 잃은 거야. 엄청난 충격이죠,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대한민국 학교에서 지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도 소각장. 아, 교실에는 그럴 수 있어. 강당에서 그럴 수 있어. 복도에서 그럴 수 있어. 근데 왜 소각장에 학생이 왜 갔냐고 도대체. 소각장에서 학생이 목숨을 잃어 있는 거야. 그것도 흉기가 뭐야? 벽돌. 여기까지 나왔으면 이제 완전 이거 서스펜스 스릴러 TH 발음 스릴러 몰라 뒤에는 몰라 아무튼 TH로 시작하는 거 확실해. 이 작품은 약간 그런 스릴러지 스릴러 소설인 거죠. 미스테리 소설. 근데 그것도 금방금방 해결이 돼요. 굉장히 구성이 독특하지. 여기에 보면은 글자체가 달라요. 일반적인 명조체라고 해야 되나? 이 책은 소설의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글자체가 이거 무슨 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면 본 친구들은 알 거야. 그건 뭐 각각 사람들의 인터뷰로 구성돼 있어. 그래서 책이 2개 정도의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스토리 라인이 가는 거고 그 사이사이 인터뷰가 끼어들어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가는 거야. 누가 범인인가? 누가 이 아이를 죽게 만들었는가? 누명을 쓴 건가? 얘가 나쁜 애인가? 얘가 이용한 건가? 얘가 미친 건가? 얘가 왜 이러는 거지? 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진실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맞아요. 폰트가 달라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 설정이 너무 충격적이야. 소각장에서 벽돌을 맞아서 죽은 친구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범인으로 몰리는 친구가 아까 있지 왜? 야, 너 소각장으로 나와! 봤잖아. 그리고 그 친구가 소각장에서 나와가지고 헐레벌떡 가방을 싸서 떠나는 걸 담임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봤던 거지. 이거 여러분 살인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살인사건으로 범인으로 이 주인공인 이 주연이가 여기서 범인인 거고 여기 있는 서은이가 피해자인 거죠.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얘가 좀 이상해. 원래 근데 여러분 이 범죄를 수사하시는 경찰관 분들이 늘 얘기해. 목격자는 언제든지 뭘로 바뀔 수 있다. 피의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피의자는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에요. 왜? 목격했다라는 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 현장에서 목격을 한 건지 자기가 그 행동을 한 것인지는 아무도 몰라.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운 거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주연이하고 서은이가 희생됐고 이 서은이하고 절친한 친구이자 최근 들어서 다툼이 잦았던 주연이, 특히나 이날 소각장으로 불러낸 주연이가 범인으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뭐 정황상 주연이가 가장 범인일 확률이 높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난 거야. 학교에서 학생이 목숨을 잃은 것도 엄청난 일인데 그게 친구의 범죄였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 일본을 기준으로 하자면 일본은 원래 미성년자한테는 사형을 구형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초등학교에서 동급생을 살해하는 사건이에요. 초등학생이. 그때부터 일본도 법을 엄청 강화하게 된 거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경우에 사용하고 있는 이 소년법이라는 게 있어. 여러분들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 여기 이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거. 근데 알아둬야 돼. 소년법하고 청소년보호법하고는 전혀 다른 법률이야. 자꾸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10시 이후에 뭐 PC방 못 가게 한다던가 여러분들 술이라던가 담배를 여러분이 구매할 수 없게 한다던가 이런 거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야. 이거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소년법하고 청소년보호법하고는 전혀 달라. 이거는 청소년의 어떤 권리나 건강이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랑 상관이 없어.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거는 소년법이라는 거예요.
소년법은 뭐냐면 소년인 상태. 소년은 만 19세 이하야. 너무 늙은 거 아닌가요? 이 사람은 소년? 아니, 법적으로는 그래. 만 19세까지 소년이야. 여러분들 아직 소년이야. 만 19세 이하의 소년은 뭐냐면 처벌보다는 교정하기 위해서. 왜? 아직 어리니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세상을 조금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소년법 중에서는 뭐가 나오나 이렇게 형벌을 엄청 감소시켜줘요. 특히나 무조건 소년범은 형을 두 가지로 해야 돼. 단기랑 장기 이렇게 두 가지 형벌을 선고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여기서도 보면 주연이잖아요. 주연이가 큰 죄를 저질렀잖아. 근데 주연이한테 형벌을 할 때 장기 10년, 단기 7년 이렇게 두 가지를 해줘야 돼. 뭐냐? 원래대로면 10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될 큰 죄야. 왜냐면 살인죄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근데 단기 7년은 뭐다? 7년간 모범적으로 수용 생활을 해가지고 새 사람이 됐고 교화가 많이 됐고 교정이 많이 됐다. 그러면 3년 빨리 사회로 돌려보내주자라는 거. 엄청난 특혜야 여러분. 소년이기 때문에 주는 특혜야. 그게 이제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선고할 수 없어요. 미성년자에게는. 가장 많이 해봐야 15년인데 이것도 아주 강화된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이것도 안 됐어. 원래는 이 미성년자가 최대 받을 수 있는 형이 10년밖에 안 됐어. 선생님 100명을 죽이면요. 물론 그런 일은 절대로 없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겠지만 법적으로는 그래도 10년이야. 1000명을 죽이면요. 여러분 그래도 10년이야. 법이 그랬었어. 근데 이제 바뀐 거지. 왜? 그래. 우리 베스트 친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소년법에서는 단순하게 형벌을 줄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 가지로 종류를 나눠놔요. 범법 소년이라고 해서 10세 미만. 애기지 애기. 지금으로 치자면 초등학교 4학년까지 되겠다. 이때까지는 아직 옳고 그름이 뭔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야. 남한테 피해를 끼친다는 거. 내가 범죄를 저지른다는 범죄의 개념조차 없어.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아예 처벌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요 여러분. 부모님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아이를 잘못 기른 부모님이 다 책임져야 돼. 이 아이가 범죄를 저지르면 아버지 어머니가 대신 감옥도 가야 되고 보상도 해줘야 되고 벌금도 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없어지는 일이 아니야 여러분. 이거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이 촉법소년.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 만 14세면은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생일이 지나야 됩니다. 아마 여기에도 만 14세가 안 된 친구들이 많을 거야. 지금 중학교 2학년이면서 생일까지 지나야 되는 거니까. 물론 지금은 9월 달이니까 거의 대부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이제 촉법소년에서 벗어났겠지.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촉법소년이 많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도 보호해야 될 단계야. 여러분들은 얘네처럼 아예 법을 어긴다는 게 뭔지도 모르는 바보 수준까지는 아닌데 알긴 알아. 근데 뭐 해야 돼? 보호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 보호처분이라는 게 떨어지는데 이 보호처분은 뭐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그거. 반성문 쓰는 거, 청소하는 거, 그 다음에 전학 가는 거, 그리고 가장 심했을 경우가 소년원에 가는 거죠. 소년원 가는 거. 여기까지야. 그리고 이제 14세 이상 범죄 소년부터는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뭐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얼마든지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연이는 17살이야. 당연히 범죄 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로 서원이를 죽였으면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소년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15년 이하 징역이나 20년 이하 징역에 빠져. 엄청나게 많은 세월이에요. 여기서 작중에서도 보면서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너 검사가 지금 너 15년 구형하려고 한다. 너 15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꾸 겁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었지. 근데 이것도 사실 엄청난 특혜야. 왜? 어른들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당할 수도 있어. 물론 이 촉법소년들은 최대한 소년까지밖에 갈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사실 뭐 이 친구들이 살인죄를 저지를 일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다른 범죄 때문에 연령을 하향하자는 얘기가 있는 거지. 어쨌든 이 책에서도 이렇게 소년들 대상으로, 소년은 선생님 여학생인데 소녀 아니에요? 소년은 가치 중립적인 단어예요. 그냥 나이가 미성년자인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주연이가 위기에 빠져 있는 거지. 그래서 주연이가 이렇게 위기에 빠져 있는 거지. 그때 이제 이때 나타나는 아저씨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프로파일러예요. 주연아, 네가 진짜 서은이를 죽인 거야? 너희 둘이 정말 친했다면서. 누구보다도 서은이를 아끼고 좋아하던 사람이 너라면서 진짜 네가 죽였어? 라고 하면서 주연이의 범죄 혐의점을 찾아내는 것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때까지 보면은 주연이가 나쁜 애인 것처럼 나와. 자기가 돈 많다고 부잣집 딸에다가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서은이 맘대로 휘두르려고 하고 서은이 막 하녀처럼 대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 프로파일러 아저씨는 느낌이 이상한 거야. 아닌데, 살인자의 느낌이 아닌데, 주연이가 뭔가 숨기고 있는 내용이 있는 건데, 말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 프로파일러가 찾아내는 거지. 선생님은 이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 이거는 19금이었던 거 선생님 기억에. 이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라고 하는 SBS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요게 이제 프로파일러에 대해서 다루는 드라마인데, 여기 옆에 있는 요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가 권일용이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나라 1호 프로파일러예요. 권일용이라고 하는 경찰분이셨는데, 드라마에서는 이 김남길 배우가 있어. 얼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아무리 봐도 이분이 젊었을 때 이랬다고? 이분이 늙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 격차가 좀 큰데 어쨌든 드라마 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직업은 뭐냐? 약간 경찰과 심리학자의 중간쯤 되는 분이에요.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범죄 행동 분석관이야. 그래서 범인 잡는 사람이 아니라 범인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그래서 또 범인의 흔적이지. 범인의 이러이러한 흔적을 봤을 때 역으로 가는 거야. 범인은 아마 이런 사람일 확률이 높다. 40세 남성이다. 평소 때는 굉장히 온화하고 지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먹는데 집착해서 저녁 때 햄버거를 많이 먹을 것이다. 굉장히 말을 잘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기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분석해 나가는 거야. 왜?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범인이 저지른 범죄 행동을 분석하는 사람. 당연히 처음에는 야 무슨 무당도 아니고 범인을 가서 직접 잡을 생각을 해야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책만 보고 자료만 보고 이럴 사람일 거다 저런 사람일 것이다, 그게 말이 되냐. 근데 여러분 그게 말이 됐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과학수사라는 게 없던 시절이었었는데, 이 과학수사가 처음 도입된 계기가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야.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게 있었거든. 이 화성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지금 동탄 있죠? 동탄이 화성의 일부예요. 이 화성이라는 도시에서 예전에 80년대 연쇄적인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 한 명의 범인이 여성을 대상으로만 해서 한 10분 됐나? 9분, 10분? 이 정도로 연쇄적으로 살인을 했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연쇄살인이라는 개념이 잘 없었어. 뭐 우발적인 살인은 있었을지 몰라도 돈을 노렸다던가 이랬는데, 이렇게 특정 지역에서 특정한 성별을 대상으로,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비가 오는 날 그렇게 연속적으로 살인을 하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근데 이 사람은 이창재였나? 선생님 범인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잡혔어. 실제로 다른 살인 혐의로 감옥에 가 있는 상태였었어. 이 사람이 다 범죄를 시인해서 범인은 잡혔는데 못 잡았어요. 계속 못 잡았어요. 왜냐면 이때는 여러분, 선생님 블랙박스 보면 되죠? 블랙박스가 없었어요. 선생님 CCTV 보면 돼. CCTV가 없었어요. 선생님 DNA 되죠? DNA 기술이 없었어. 우리가 지금은 당연하게 하고 있는 이 과학수사 기법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는 못 잡았었는데, 이 연쇄살인 사건을 보고 그러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 사람이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특징이 있더라, 이 나이대더라, 이런 형태더라,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성격이더라, 이렇게 반대로 유추해 가는 거였었지. 그래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 이 시간대에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이런 직업일 확률이 높더라, 이런 성격일 확률이 높더라, 이렇게 통계적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
범행조차가 아니라 이 범인에 대한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이 경찰을 도와주는 거지. 이 프로파일러가 주연이한테 이춘재였나? 맞아요. 뭐 그런 이름이에요. 근데 프로파일링 해놓은 거랑 정말 비슷한 사람이었어. 프로파일러 분들이 정말 대단한 게 이런 사람일 거다. 교육 수준이 낮을 거다. 결혼을 한 적이 있을 거다. 그리고 뭐 직업이 있을 거다. 반경 몇 킬로미터 내에 있을 거다. 이렇게 프로파일링 해놓은 거랑 있는데 똑같았어. 선생님 그렇게 잘하면서 왜 못 잡았어요? 이 사람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을 잡았을 텐데 다른 죄로 이미 감옥에 가서 무기징역을 받아 살고 있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인. 감옥에 있으니까 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 비슷하게 다 찾아냈었는데 이 작품에서도 이 주연이한테 다가오는 프로파일러가 있어요. 그리고 자꾸 서원이의 일을 물어봐. 근데 주연이가 서원이를 대하는 태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아이를 죽이려면은 그 아이를 죽였으면 어떤 그런 증오심이 나타나야 되잖아.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아이는 서원이를 증오한다라기보다는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어떻게 돼? 구속하고 집착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어요? 친구 사이에? 사실 선생님이 남녀 차별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남녀의 정신적, 심리적 특성 때문에 그래. 남자인 친구들은 대부분 두루두루 잘 어울려. 물론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 요즘에는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그런 성적 차이가 많이 줄어드는데 선생님도 어쩔 수 없이 선생님 때 경험으로 하자면 남학생들은 일단 떼거리로 몰려서 하는 걸 좋아해요. 축구한다. 그럼 11명 대 11명이 필요하니까 22명이 있어야 돼. 22명이 모여야 축구를 할 수가 있어. 야구를 하더라도 18명이 모여야 돼. 그러니까 반 친구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남학생들 다 모아야 그거밖에 안 되거든. 다 같이 어울릴 수밖에 없었어. 특별히 좀 더 친한 친구가 있다고는 하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같은 반이면 좀 같이 으쌰으쌰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 근데 여학생들은 이제 그때만 해도 남학생들을 거의 짐승 취급했지. 아우 땀냄새 저것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마음 맞는 정말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끼리 이렇게 똘똘 뭉치는 경향이 강했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또래 문화라고 했어요. 또래 문화.